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권미란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은데 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생각과 행동,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 주변의 환경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꾸고 그리고 뭔가 실천을 했을 때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고들 하는데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싶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변화는 항상 고통을 수반한다고들 하죠. 올해와 지난해보다 내년의 주식시장은 더욱더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주식시장을 앞두고 과연 지금부터 어떤 채비들을 해야 하는 걸까요? 금리 인상기에 도래를 하게 되죠. 과도한 부채는 항상 이 금리 인상기의 독이었습니다. 부채에 따른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만일에 이자가 올랐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부채라면 이걸 좀 줄여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부채를 많이 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렛대 효과를 노리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이런 지렛대 효과, 우리의 삶과 투자에 있어서 또 다른 지렛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지식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투자라는 것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당연히 알아야 투자를 더 잘하겠죠. 어떻게 사회가 변하는지, 그리고 주가를 변화시키는 그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또 리스크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투자라는 행위가 어떤 리스크를 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투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지렛대, 지식, 오늘도 한번 채워보기 위해서 오늘도 두 가지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해보죠. 오늘 첫 번째 주제, 2022년 체크포인트와 관심 경계 섹터는 내년도 주식시장 전망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내년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이달에 중요했던 변수가 이번 주 통과됐습니다. 12월 FOMC 회의 결과를 보셨는데요. 전문가님, 일단 금리 인상 내년에 세 차례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들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우리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파이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뭐 이번 FOMC 회의에서 내용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은 비둘기파적인 냄새가 좀 납니다. 연말은 좀 편안하게 가겠다라는 게 이번 회의에서 좀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연준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결국 그 가장 기준이 되었던 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고용하고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했죠. 고용, 인플레이션. 자, 일단 고용 같은 경우는 4.2%까지 내려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거의 완전 고용에 다다랐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PI 같은 경우는 9.6%, CPI는 6.8%까지 올라가면서 뭐 40년의 최대치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고용 확실하고 인플레이션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 과감하게 한다라는 건 시장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그냥 3월 종료. 좋아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뭐 2번이었는데 3번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3번을 하는데 어느 달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내년도 FOMC 회의는 1월 달에는 25, 26, 그다음에 2월 쉬고 3월 달에 할 텐데 1월 달에 FOMC 회의하면서 금리 인상 바로 할 거냐 그 얘기는 안 나올 것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거기서 나오게 되면 아마 뭐 2월이나 3월부터 할 텐데 그것은 내년 가야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연말은 내년에 금리 3번을 올릴 텐데 그거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겁먹고 시장이 움츠러지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미증시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오늘 미증시 나스닥 급락했지만 다우는 어때요? 거의 보합입니다. 즉 3대 지수가 같이 급락했을 때 문제가 되지만 하나 급락시키고 하나는 보합이라는 건 나스닥 그 기술주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 일정 부분 되돌림 받는다.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연말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결국 이 3번 상승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0.25%씩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0.5%, 0.75% 이렇게 할 수도 있어라고 이제 시장에 던져버리면 시장이 급락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좀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어렵다기보다는 한번 하락은 하겠지만 그 하락은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결국 내년도 시장도 올해 시장과 거의 대동소이한 박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뭐 시장이 어려웠죠.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던 측면이 있었고, 하반기 들어서서는 시장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난 6월에 FOMC 회의의 분위기를 다시 돌이켜보면 그때는 2023년에 첫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내다봤었는데요. 그리고 9월에는 뭐 연준 위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내년에 하긴 하겠지만 뭐 소폭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었는데, 이번 12월 FOMC를 계기로 내년 세 차례 금리 인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는 한동안은 이 숙제에 대해서 시장은 좀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일단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25bp씩 인하를 하게 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세 번 하면 75bp가 될 거고요. 그 이상이 될지 시장에서 여기에 관심이 모여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지금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코로나와 공급망입니다. 코로나의 5차 재확산이 오미크론과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감염 당국에서는 1월에는 오미크론, 델타, 독감이 합쳐져서 굉장히 이런 바이러스가 대유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이러한 것들이 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변수들은 내년에 또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심에는 이제 공급망, 이 불균형, 이것으로 인해서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또 코로나가 자꾸 있어요. 자,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진짜 어디까지 변이를 일으킬지, 특히 지금 이 동절기의 연말 그 모임, 이러한 것들이 산적해 있다 보니까 한 번은 크게 또 문제를 야기시키고 뭔가 잠잠해질 가능성이 저도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한 2, 3주 아니면 3, 4주가 가장 이 코로나로부터 뭐랄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뭐 코로나는 제가 봤을 때 치료제만 나오면 게임 끝입니다. 근데 이 치료제에 대해서 일단 화이자 쪽에서는 계속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미 정부에서 확실하게 이게 뭐랄까 그 보증을 해주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코로나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진행 중이고 여기저기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문제가 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지금 좀 두렵게 생각하는 건 결국 공급망의 약한 고리가 어디냐?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인도, 이런 국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뭐랄까 백신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또 공장들이 문 닫고 이러한 것들이 또 반복되게 되면 이 공급망 문제는 또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투기 세력들이 일부러 더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어지간한 원자재들 보면 위에서 10 내지 20%는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급망 이 문제가 크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시기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앞으로 3, 4주 동안에 이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또 우리 약한 고리에 있는 이 이머징 국가의 이런 그 공장들이 닫나 안 닫느냐, 결국 그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 인플레이션 아니면은 물가 상승 이런 거에 부채질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도 뭐 $70 초반대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도 또 다시 $80 넘어가게 되면 아주 또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인플레이션 이 문제, 이게 자꾸 올라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25bp가 아니라 진짜 50bp, 75bp 한 방에 그렇게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 왜 잡아야 되느냐, 11월 중간 선거 이거하고 또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아마 과감한 또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하나하나 또 둘다리를 두들겨 가듯이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에서는 이번 FOMC에서도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수요 쪽에 있는 변수, 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공급 쪽에 있는 변수,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의 그 차질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일단
코로나로 인한 그 공급망 차질이 앞으로도 또 더 이어질지 여부는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봐야죠. 예. 점쟁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알 수도 없는. 그러니까요. 이번 오미크론을 지나면서 과연 진짜 시장에서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감기나 독감 정도 바이러스로 좀 약화되는 부분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또 몇 차제 유행까지 나올지도 그럼요.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여름에 겨울에 항상 난리예요. 코로나 네. 아. 2년째.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힘드실 네. 것 같아요. 또 거리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나는 위드 코로나 그 시작할 때 그렇게 네. 확 푸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이렇게 주변 보면 그게 뭐 밥 먹으면서 그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확산될 거라고 저는 진짜 봤어요. 근데 의외로 대만이 좀 청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망률이 대만이 좀 높은 거 아세요? 5% 나오더라고요. 대만은. 근데 의외에 또 일본은 네. 왜 그럴까요? 그 고령자도 많은데 네. 사망자가 있는데도 그걸 연결시키지 않아서 그런 건지 하여간에 아이러니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일본이나 뭐 영국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이 정도는 한 2%가 채 안 되는 그런 사망률이고요. 우리나라는 1%도 안 되는 코로나 사망률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 일단 국제유가가 70달러 선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물가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공급망 차질 이러한 것들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변수이자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국가별 리스크 요인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결국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초창기에는 그닥 영향 없어요. 결국 누적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냥 쉽게 우리 IMF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IMF 때 결국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나라 뭐 우리를 포함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결국 뚝도 자그만 구멍에서부터 잘못돼 버린 뚝이 붕괴되듯이 결국 이머징 국가 한 국가가 잘못돼 버리면은 그게 도미노식으로 연결돼 가지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결국 지금은 아니지만 금리가 누적돼서 반복해서 상승하게 되면 분명히 이머징 국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중심에는 뭐 태국 아까 얘기했듯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터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하고 아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리라를 거의 폭락 수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변국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휴양지에 있는 아파트들 그냥 헐값에 사고 있대요. 네. 네, 그 대통령 하나가 과연 그거를 제대로 잘하는 건지 우리나라도 IMF 때 어땠어요? 그냥 좋은 기업들 다 뺏겨 나갔듯이 지금 터키가 그렇게 대통령 하나가 그런 짓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잘하는 건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팔리면서 달러 들어오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달러가 들어온대요. 그런 얘기를 했고 여튼 그 예. 외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 리스크를 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우리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경우는 진짜 EU를 아주 탄탄하게 잘 이끌어 갔는데 그 이후 그만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아마 또 오합지졸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대통령 선거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EU가 향후 어떤 식으로 갈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남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내가 봤을 때 재정이 엉망일 것 같아요. 관광객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결국 남유럽의 재정 문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잘 보시면 EU 같은 경우 지금 금리 인상 같은 경우 동결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일단 올려놓고 이런 것 보더라도 EU 같은 경우는 이 경제적으로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한테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미중 간의 갈등이죠. 대만 문제까지 포함돼 가지고 결국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중국을 아주 어찌 보면 트럼프보다 더 악랄하게 지금 옥죄이고 있는데 여기서 극단으로 가게 되면 그냥 뭐 3차 대전이니 뭐 2차 냉전 시대니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올 정도로 그닥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결국 미중 간의 갈등이 이게 심화되면 그냥 부지불식 간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하나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내가 차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금리 관련돼 가지고 한 25년짜리 긴 차트인데 이 보시면은
2000년도 위에 거기 보면 이제 닷컴 버블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금리가 거의 6%까지 올라왔어요. 꺼지면서 얘가 이제 1%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 쫙 한 5% 중반까지 올립니다. 금융위기 터지면서 다시 금리 0포인트 되고 다시 또 이제 그 미중 간의 그렇죠. 미중 갈등 생기는 이 2018년도 그때까지 한 2.5% 만들고 또 0포인트. 이번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시장에서 한 2.5%까지 올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올리는 시점이 뭐 내년 정도 끝날지 아니면 후년 정도 끝날지 모르지만 결국 한 2%까지는 크게 뭔가를 데미지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2% 이상부터는 조금 경계감을 갖고 주변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금리 올리는 속도를 높이지 않으려면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더 크게 불거지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 올해 올라갔던 측면이 크기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 내년을 봤을 때는 또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또 크게 높아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연구원들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금리를 좀 일정 부분 올려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13년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한번 데미지 받고 하락했을 때 그거를 부추겨 줄 수 있는 건 결국 금리 폭격, 일차적으로 금리를 좀 낮춰주면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 인플레이션을 잡더라도 금리 인상은 따박따박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던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10년 정도 주기를 통해서 2005년, 2015년 저금리였죠. 그리고 한 3년 정도 올렸다가 다시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금리 인상기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내년 국가별의 리스크 요인은 정치적인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아주셨어요. 네네. 예. 일단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 이런 것들은 그냥 하락하면 매수입니다. 하락하면 매수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이 상황에 의해서 하락이 나왔을 때는 그건 결국 이 정치적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거든요. 언제 어떻게 바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내년도에는 좀 생각해 가면서 시장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베이징 올림픽도 하나의 시험대가 되고 있는데요.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미국과 또 중국의 대립을 보는 이벤트가 될지 여부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터키는 또 간밤에 내년 최저임금을 50% 인상했다라는 소식으로 통화 가치가 또 약세를 보이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 리라화가 말이죠. 자, 그럼 이 다음 또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 정말 해봤고요. 이제는 섹터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먼저 내년에 경계해야 할 섹터부터 알아볼까요? 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좀 이상하게 쌀사 비팔?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네. 그러는 건데 그냥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한번 앞자를 따가지고 쌀싸 비팔 이러한 말을 했는데 결국 뭐가 싼지 뭐가 비싼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요. 일단 주가라는 건 결국 가장 큰 호재는 싸다라는 거고 가장 큰 악재는 비싸다라는 건데 이 싸다라는 개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월봉을 한번 확 펼쳐보세요. 월봉을 확 펼쳐보면은 저점하고 고점이 보여요.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의 주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저가에서 고가까지 뭐 오래된 것들은 막 20년 그런 걸 볼 필요 없이 한 10년을 딱 잘라서 보면 돼요. 최근에 뭐 1, 2년 된 건 그 1, 2년짜리 보면서 월봉 딱 잘라서 이걸 4등분 해보면은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중간값 딱 잘라가지고 그 예. 중간값의 중간 거기서 그 가격대에 얘가 주가가 있어. 그렇다고 한번 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 볼까요? 주가가 뭐가 싼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월봉 차트를 이렇게 딱 놓고 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갑자기 급등 나와서 그런데 그럼 이런 애들을 등분을 나눠 보는 거예요. 얘는 이제 생긴 지가 하나 둘 셋 한 6년 정도 됐어요. 그럼 얘 딱 근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요 전달 같은 경우는 아주 매력적인 자리이죠. 그러면 일동제약 이 종목이
이제 재무 상태 이런 걸 보면서 망할 회사냐? 망할 회사면 얘가 아무리 이 바닥권에 있어서도 사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봤을 때 분명히 밸류라든가 재무 상태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그러면은 이게 얘가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주가의 저점과 고점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얘가 없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여기서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얘는 요거를 빼고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한 달만 좀 빼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매수 자리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를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지네. 예. 그냥 보면은 그럼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서 중간, 그다음에 중간. 그럼 여기에 주가가 있을 때 아주 매력적인 매수 자리라는 거죠. 이게 월봉이지만 결국 이게 주가가 싸다. 그럼 이건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보니까 얘 이거 치고 가는 이 자리에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트레이딩이에요. 왜? 신고가 나왔다라는 건 더 갈 수도 있지만 굳이 얘를 더 내가 이걸 봐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땐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쌀 때 사야 되는 건데 쌀 때 사는 것은 결국 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점과 저점의 그 중간을 딱 나누고 그 나눈 다음에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는 일단 매수 자리예요. 일단 그리고 이 중간값 위에서부터는 뭔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이 중간값 밑에서부터는 매수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쌀 때 사야 되는데 그러면 경계해야 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경계해야 할 섹터는 뭐냐 할 때 난 대표적으로 2차 전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얘가 플랫폼 기업인가요?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메가 뭐죠? 메타버스. 메타버스 뭐 이런 거하고 또 연결된 것도 아니고 네. 결국 얘는 그냥 제조업이에요. 예. 제조업. 맞아요. 제조업인데 너무 지금 과대하게 포장해가 너무너무 높은 고밸류에 그러면 나는 고밸류라고 생각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얘는 금 횡보 자리예요. 더 이상 못 가요. 그러나 얘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 내년도에는 돈을 싸주고서라도 사라 그러면 나는 안 사요. 왜? 지금 사야 될 섹터들이 그냥 차고 넘치는데 거기다가 왜 관심 갖냐 이거죠. 그 조금 더 올라가는 거 그거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데? 크게 다쳐요. 분명히 2차 전지도 미래에 대한 자동차 모든 게 2차 전지 자동차로 바뀌니까 그 다 이미 5년치 10년치 다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크게 못 올라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NFT 관련돼 가지고 게임이라든가 미디어 컨텐츠 얘네들 같은 경우도 NFT 결국 어떤 뭐 희소성을 부여해 가지고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서 서로 값을 매긴다고 그러는데 실체가 없는데 거기다가 내가 봤을 땐 그 세력들끼리 야 요거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옆에 있는 애 야 네가 1,100에 사. 너 1,200에 사. 그러면 이 옆에 있다가 자꾸 올라가네. 그럼 나도 저거 1,200에 사가지고 1,300에 팔면 되겠네 하고 1,300에 딱 샀더니 그 다음부터 매수자가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제로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NFT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예를 보면서 이 17세기의 그 튤립 파동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튤립 파동이 지금 시가로 1억 5천짜리였어요. 그 일주일 피고 사라질 그 튤립 그 구근 하나를 1억 5천 주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1억 6천에 팔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마지막까지 그 누군가가 그 폭탄을 안고서 내가 1억 5천에 사서 요 옆에다가 1억 6천에 팔고 또 옆에다 1억 7천에 팔고 팔았더니 그 다음부터 매수자가 없어. 그럼 1억 7천이 뭐가 돼요? 100원 되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여튼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 NFT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개별 종목 중에 막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은 좀 피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냥 신고가 아니고 사상 최고가 종목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차트 두 개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10년물 국채하고 2년물 국채를 갖고 나왔는데 네. 요거를 보면 금리 이제 우측 게 이제는 2년물이고 이제는 왼쪽 게 저게 이제 10년물이에요. 그럼 10년물은 어찌 보면 9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냥 빡세요. 네. 반면에 2년물은 강하게 올라가죠. 그럼 뭘 의미하느냐? 결국
시장이 금리는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 근데 향후 시장 보니까 경기 둔화라든가 경기 상황이 그닥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10년물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년도 시장이 좀 거꾸럽다라는 거는 2년물이 올라갈 때 10년물도 같이 올라가면 미래의 경제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2년물만 올라가고 10년물이 지금 안 간다라는 건 경기가 그닥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견조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이 10년물 국채 이 차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경기가 둔화되고 이러한 것들 즉 금리는 올라가는데 경기가 둔화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증시 입장에서 그닥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이러한 가격 지표들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반영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단기물의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 금리의 방향성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고,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경기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사실 역전 현상 나오고 그러면 경기 우려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함께 반영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내년 경계해야 할 섹터는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미국 쪽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데 이런 금리 인상을 앞두고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을 경계하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특별히 그동안 시장에서 성장주로서 주도했었던 이런 NFT, 배터리주들 급등했던 만큼 현재는 또 경계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관심 섹터 알아볼게요. 네네네. 관심 섹터를 한번 보죠. 자, 일단 상반기 3월 달에 대선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움직임은 한번 좀 줄 거라고 봐요. 워낙 토론들을 안 하니까. 그거 많이 기다리시나 봐요. 아니 이번 대선처럼 이렇게 어정쩡한 맞아요. 대선은 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의 비전을 국민 앞에 나타내줘야 되는데 전부 언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서로 싸우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주식하는 입장에서 열받아요. 왜 뭔가 정책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토론을 안 하니까 거기서 어떤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3번을 할 테니까 그걸 한번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지금 보시면은 일단 대선 관련돼서는 우리 이제 인프라 쪽 봐야 되는데 시멘트는 일단 성신양해가 막 신고가 치고 막 가고 있죠. 결국 건설주도 이 대형주들 생각보다 못 가요. 그건 왜 그러냐? 결국 이 TV에서 나와서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건설 시장에 대해서, 이 주택 시장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래야지 그 다음날 좀 주식들이 올라갈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미리미리한데 아마 어느 한순간 되면 건설주들 내가 봤을 때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쪽에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쪽에서의 움직임 우리가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금리 인상 시점에서는 제약바이오 분명히 데미지가 있는데 네. 아직 금리 인상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이미 이번 주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봤어요. 아까 네. 그 일양약품과 걔 보면 엄청나게 그냥 올라갔잖아요. 예. 결국 이게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많이 빠졌어요. 진짜 코로나 예로 인해 가지고 임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진척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모아서 임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전통적인 제약주, 이 약품,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거의 1년째 하락했습니다. 막 30%, 40% 그냥 기본적으로 질질질질 되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내가 봤을 때 다음 달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죠. 그거 모멘텀으로 이 모멘텀 때문이더라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이제 누리호 2차 발사 있죠. 이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진짜 국가 미래 산업으로 보셔야 돼요. 이 우주에 있는 그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율주행도 그 탑에는 위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도. 근데 우리 날씨 같은 경우도 인공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드론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결국 우주를 지배해야 되고 그것이 앞으로 국가의
그 순위를 매기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이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쪽으로 가게 되면 반도체 한번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5G, 그다음에 이제 중대형 가치주. 네, 이 중대형 가치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번 시장이 푹 빠지게 되면 그걸 좀 주도적으로 올라갈 게 이쪽에서의 움직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관심 섹터 알아봤습니다. 상반기의 첫 번째는 무엇보다 대선 관련주인데요. 대선 관련한 정책 기대감이 있는 섹터로 현재 시멘트 건설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사실 피해주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낙폭과대를 매력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시고요. 항공우주 역시 상반기에 관심주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그리고 5G, 중대형 가치주 가운데 경기 민감주 꼽아주셨는데요.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 2022년 JP모건 헬스케어 미리 보기. 오늘 신테카 바이오가 장중에 꿈틀거렸는데요. 이번 주 꿈틀거리는 바이오주도 굉장히 많은데 신테카 바이오가 4년 연속 JP모건 헬스케어에 공식 초청을 받았다라고 해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사실 별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네요. JP모건 헬스케어의 일정부터 좀 알아볼게요. 네,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내년도 1월 10일부터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요. 일단 갑자기 나왔어요. 비대면으로 바꾸겠다고. 일단 네오 이뮨텍, 올릭스, SK 바이오팜, 파맵시 이런 기업들은 한번 참석하겠다라고 했는데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이들 기업들도 좀 바빠졌어요. 결국 자기들이 생각했던 스케줄하고 좀 안 맞고 또 솔직히 대면하고 비대면하고는 이렇게 협상하는 데 있어서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좀 보면서 스킨십도 그쵸. 하고 좀 이렇게 눈도 좀 마주치면서 해야지 좀 계약이 성사가 될 텐데 네. 그러더라도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아마 이 비대면 쪽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JP모건 헬스케어 요것을 전후로 해가지고 주가의 움직임이 과거에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봤을 땐 아주 매력적으로 제약바이오가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움직여줘야지 앞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또 겨울잠 자야 되거든요. 이 성장주 쪽이 겨울잠 자기 전에 한번 시세를 주는 종목들이 하나하나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무엇보다 학회에 참석하는 기업들이 재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쉬운 점은 비대면으로 이번 포럼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발표 내용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기업들 제가 표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보시면 네오 이뮨텍부터 해가지고 졸졸졸졸졸 있는데 일단 임상 3상하는 기업이 이제 녹십자가 있어요. 헌터라제 이게 이 헌터 중국은 효소 대체 요법이라는데 이게 이제 임상 3상 들어가고요. 매드팩토가 이제 대장암 키투루다 병용 투여 3상 진입 예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임상 3상 이런 기업들 우리가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하나 보면 임상 2상 1상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들이 또 잘 되면은 급등이요, 안 되면은 이제 급락이죠. 이 제약바이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급등 아니면 급락 이게 조금 많이 나타나는 게 이쪽 섹터에서 이쪽 식터를 할 때는 너무 비중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또 잘 모를 때는 조금만 갖고 하시는 게 좀 정답일 것 같아요. 반면에 녹십자라든가 유한양의 한미약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비중 가져가도 크게 데미지는 없어요. 왜? 기본 매출이 나오고 있고 뭐랄까 보증된 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 종목 좀 어느 정도 비중 잡아도 되는데 아주 좀 이상한 이름인데 이렇게 좀 임상하고 있어 막 이런 것들은 좀 작은 금액으로 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대면 참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비대면 참석으로 또 내용을 발표할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만약에 참가를 그동안 또 안 했던 기업인데 갑자기 참가한다고 하게 됐을 때도 사실은 어떤 내용을 발표할까 시장의 기대 심리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참가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학회 때까지 이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한 2016년부터 2020년 한 5년 동안에 우리 컨퍼런스 요때 기본적인 주가 흐름을 보면 일단 코스피 쪽 의약품 같은 경우는 한
거의 5.9%, 6%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KRX 헬스케어 ETF 같은 경우는 7.89%, 그다음에 코스닥 제약 같은 경우 9%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 당시에 지수는 5.4%가 지수 대비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 이 컨퍼런스 요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들 종목군들이 그냥 지나고 나면 또 되돌림이 나와요. 그래서 요때 그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때 한번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올리는 모양새가 많이 나오니까요. 요때를 잘 하고요. 또 지나갔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뚝뚝 떨어질 땐 손절 내지는 또 잘 대응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사를 봤을 때는 학회 때까지 그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고 하는데요. 다만 일정이 14일에 끝나기 때문에 다음 달 14일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모멘텀 소멸되면 또 이 차익 실현을 하거나 어쨌든 손실이든 수익이든 확정을 또 지어 두시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항암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주에 항암제 모멘텀으로 움직인 제약 바이오주들이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4년 연속 참석한다 라는 소식을 냈던 신테카 바이오가 사실 앞서서 항암제 모멘텀으로도 움직였습니다. 네, 이 동물 실험에서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이 완전 관해가 나온 것이 관찰이 되면서 12월 초반에 상한가 한번 갔었죠. 예, 그래서 이 종목이 사실 학회 모멘텀과 항암제 모멘텀 사이에 있는 딱 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암제 관련 주식의 모멘텀들이 바이오주에 훈풍이 될까요? 일단 이 암관료관이 뭐 옛날 같은 경우 뭐 타겟 항암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암 관련돼 가지고 참 많았어요. 제가 이제는 표 하나 보시면 저는 학회 일정들이 좀 있는데 예. 4월 달 보면은 이제 미국 암학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달 같은 게 임상종양, 이것도 결국 암이거든요. 이러한 때 보면은 좀 기업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스케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6월 달에 뭐 이제 내분비 쪽 하면 제넥신 보시면 되고, 9월 달 같은 게 폐암학회 할 땐 오스코텍, 그다음에 11월 알츠하이머 할 땐 젠백스, 이러한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신테카 바이오 요 종목 가지고 한번 우리가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얘 이제 월봉 차트 한번 보면 얘가 이제 태어나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주가 흐름 이제 정확하게 얘 같은 경우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신테카 바이오 이 종목이 망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어라고 했을 땐 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자리 여기는 적극 매수 자리예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매수 자리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샀을 때 얘 목표가는 이 중간값이 되는 거예요. 한 26,000원. 그리고 여기 이상부터 해서 이제 내가 매수를 할 때는 이제 좀 트레이딩 하면서 잘 이제 추세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 나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매수 자리 들어갑니다. 그럼 일봉 보면은 얘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얘 보면 어때요? 지금 변동성은 주지만 최근 고점 만들고 윗골이 달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2, 3일 안에 올라가지 않으면 조정 들어와요. 그럼 조정 들어오면 이 20하고 60 이 사이까지 한번 내려와요. 그럼 여기서 매수하게 되면 더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아까 차트 흐름 보고 이쪽 분위기가 살아있어. 그러면 얘도 그냥 또 치고 올라간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신테카 바이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 아니면은 20가 60 사이에서 한 번 더 산다라는 생각 가지고 네. 1, 2차 매수하면은 내가 봤을 땐 괜찮을 것도 같아 보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적용 안 해보면 사실 잘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진짜 배운 것 같아요. 4등분을 해서 저점에 사셨으면은 그 전체 저점에서 고점 사이의 중간값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주셨는데요. 제약바이오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딱히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한데요. 지금 시장에서 많이 올라갔던 애들 한번 잘 보면요. 예. 이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한 4차례 걸쳐 한 1조 4천억 기술 수출했어요.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네. 한 4조 이상이 됐고요. 그 외에도 뭐 올릭스 이런 종목군들 보면 최근에 주가들이 척척척 갔다가 지금 조정 들어오거든요. 이 조정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이런 종목들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른 제약주에 비해 그래도 이런 레고캠 바이오 아니면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군들이 기술 수출을 했다는 건 나름대로 검증된 거거든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뭔가 캔슬된 게 없어. 그러면은 뭐랄까 지속 이 주가는
그 당시 이후 지금 많이 내려왔다 이제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들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조금 안전한 게 좋아요. 그러면 뭐 저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네. SK바이오팜 뭐 이런 종목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심주를 꼽을 때 첫 번째 변수로 보시는 부분은 어쨌든 실적에 잡히는 호재를 보시네요. 그래서 기술 수출, 최근에 누가 많이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낙폭과대주는 안 보시나요? 제약바이오 낙폭과대주? 실은 나는 그게 더 좋아요. 지금 우리 제가 콕 집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이제 종목 업종별로 하면은 이거 아까 봤듯이 거래소의 제약 그럼 종목들이 한 20, 30개 나와요. 하나씩 클릭해봐요. 그럼 바닥권에서 이제 정배열 만들어 놓은 애들 참 많아요. 네. 그런 종목들 제약자 들어가고 약품자 들어가고 그런 애들이 이제 막 꿈틀꿈틀 대려고 막 횡보하는 애들이 진짜 차고 넘쳐요. 그런 것들은 하나 정도는 사도 돼요. 오히려 막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장중에 막 변동성 줘서 그냥 10 내지 15% 물렸다가 그냥 또 급등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그 바닥권에서 이렇게 몽골하는 애들은 어느 시점 되면 한번 확 쳐줄 수 있다라고 보고 결국 그 JP 모건 헬스케어까지는 3주 남았잖아요. 3주 동안 그러면 한 1주 아니면 1주 반 횡보하고 뭐 2, 3일만 올라가면 하루만 올라가도 되잖아요. 그러한 모양새를 나타내주고 있는 게 지금 제약, 약품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 투자는 뭐 그런 거 보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바이오주 투자의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오늘 또 최태규 전문가님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좀 더 낙폭과대주 힌트 얻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잠시 후 4시에 이제 공개 방송을 할 텐데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심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제약바이오하고 5G 이야기했는데 제약바이오 이번 주 확 올라갔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5G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새롭게 뭔가를 또 말씀드릴 테니까 이따 4시에 만나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토마토TV 시청자 여러분들 또 최태규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 오늘 오후 4시 놓치지 마시고요. 또 다음 주 시장 어떤 또 색깔을 보여줄지가 정말 주목되는 주간인데 그것을 위한 대비를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시마론이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저희 주식시마론 이번 주 주제 저희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화요일에 저희가 또 CES 2022도 미리 보기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 로봇테마가 한 차례 더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내년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자, 지금 양대 지수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장중에 1% 넘게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었지만 지금 낙폭을 줄이고 시가 위로 올라서면서 1001포인트 그리고 코스피가 301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가 그리고 또 투자에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들, 배경 지식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남은 장도 마무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